네, 매크로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박상현 IM증권 리서치센터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고용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를 했지만 지난주는 급등을 하면서 고용 벤치마크가 하향 조정되는 등 고용 시장에 대한 불안이 컸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면 역시나 고용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불안하지 않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서에서 고용에 대한 문구가 수중이 됐다고요? 예, 뭐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9월 FOMC 성명서를 보게 되면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고용시장 둔화를 이제 본격적으로 언급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FOMC 성명서뿐만 아니라 이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더라도 이전에는 사실은 물가를 상당히 좀 강조했다라고 보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용시장 둔화를 상당 부분 강조를 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게 됐다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특히 이제 눈에 띄는 부분 자체는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고용 시장에 대해서 새로운 균형이라는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이제 고용 시장이 수요가 많고 해서 이렇게 뜨거운 어떤 시장보다는 이민자 규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노동 공급도 줄어들고 노동 수요도 줄어들면서 노동 시장이 다소는 이제 정체했다라는 어떤 의미로 사실은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여하튼 이러한 그 파월 의장뿐만 아니라 그 연준 내 시각 자체가 고용시장 둔화에 상당 부분 이제 포커스를 맞췄다라는 부분 자체는 그동안 연준의 정책 기조의 어떤 정책 축 자체가 물가에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고용시장에 상당 부분 그 중심축을 이동하겠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뭐 파월 의장도 얘기했듯이 이 노동시장의 흐름 자체가 뭐 경기 자체를 심각하게 끌어내릴 정도의 어떤 급냉 사항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다시 뭐 한 주 급등했다가 다시 이제 제자리로 이제 찾는 것을 봐서는 아직 미국에서의 어떤 대량 해고라든지 이러한 고용 시장의 심각한 불안 조짐은 없다. 그래서 고용 시장이 이전보다는 뭐 당연히 둔화된 부분들이긴 하지만 미국 경기를 크게 흔들 정도의 고용 둔화는 아니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준의 정책의 축이 물가에서 고용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여전히 좀 봐야 될 텐데요. 관세에 대한 영향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게 전망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전망이 상향되고 있으면 연준의 목표치들 2%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뭐 이런 자리에 나와서 이제 자주 언급했던 말씀드렸던 게 이제 미국과 주요국의 물가는 과거처럼 저물가 시대는 사실은 이제 종료를 한 것 같고요. 소위 중물가, 중금리 시대로 사실은 진입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연준이 목표하는 2% 내외 2% 이내의 어떤 물가 달성 자체는 지금 연준의 지금 수전 전망치를 보면 내년에도 쉽지 않아 보이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결국 2% 초반 내외에서 물가 흐름 자체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전망에 힘을 얻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제 물가 자체가 과거처럼 이렇게 잘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이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영향으로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대중국 고일 관세를 이제 높이다 보니까 이제 저가형의 어떤 중국산 물품이 미국으로 들어오기는 상당히 좀 어려워진 부분들인 것 같고요. 아직 그 관세의 전가가 뭐 그렇게 빠르게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여하튼 상당히 높은 지금 평균 관세를 보게 되면 8% 이상의 지금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 부분에서 수입 물품의 물가 압력은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 자체가 결국 물가 압력을 계속해서 낮게 가기는 어렵게 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인구 사이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미국이 이제 이민자 규제도 하는 동시에 지금 고령화로 사실은 미국도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구 사이클의 변화라는 부분 자체가 또 한편에서 보게 되면 물가에도 적지 않아 좀 영향을 좀 미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저희가 주목되는 부분 자체는 지금 주요국,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고물가라기보다는 사실은 계속해서 인플레 압력에 좀 직면해 있는 상황들인 반면에 이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의 좀 저물가, 그러니까 디플레 압력에 사실은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산 물품 자체, 과잉 공급된 물품 자체가 미국으로 가지 못하고 대부분 이
동남아시아 쪽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물가 하락 압력 자체를 상당히 높이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같은 어떤 물가 흐름을 보이는 게 아니라 상당히 미국과 또 나머지 이제 동남아국가 같은 경우 상당히 물가 흐름에서 차별화를 보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좀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고용과 물가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그리고 내년의 GDP 성장률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상향이 된 배경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예, 가장 중요한 건 전 투자 사이클로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지금 저희가 뭐 AI 버블론도 사실은 한편에 있긴 하지만 여전히 뭐 각 기업들 자체는 AI 투자에 상당히 힘을 기울이고 있는 그렇죠. 상황들이고요. 뭐 또 정부 차원에서 지금 AI 투자, 뭐 소버린 투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소버린 AI 투자 자체가 각국에서 사실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러한 AI 투자 자체가 단순하게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러한 개발뿐만 아니라 관련 인프라 투자로 이제 확산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데이터 센터라든지 특히 이제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투자 자체가 앞으로도 늘어날 수 있고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여전히 미국 경기를 좀 지탱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하나 투자 측면에서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 자체는 이제 연준이 계속 이번에 금리를 내렸고 연말까지 지금 2차례 정도 더 추가로 금리를 내릴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금리 인하 사이클로 인해서 지금 미국 내 모기지 금리 자체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기지 금리 하락이라는 거는 그동안 미국 경제에서 가장 취약했던 주택 경기, 주택 투자 부분 자체를 반등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소비 사이클인데요. 최근 미국 소비 심리를 보게 되면 상당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경기 자체가 뭔가 크게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데 저희가 이 소비 심리를 조금 뜯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비 심리 같은 경우는 양극화 현상이 상당히 심합니다.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소비 심리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급냉,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얼어붙고 네. 있지만 중상위 계층의 소비 심리 자체는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고용 시장에서도 한파를 맞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저임금 쪽에서 한파를 맞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주식 시장이라든지 이런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한 부의 효과를 늘릴 수 있는 것도 결국 이제 중상위 계층이기 때문에 이 중상위 계층에서는 여전히 소비가 견조한 상황들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비 심리만 보게 되면 미국 어떤 소비 경기 위축되고 미국 경기 둔화가 될 것 같지만 지금 각종 지표를 보게 되면 말씀드린 이러한 양극화 현상에 기반한 미국의 소비 경기는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소비, 투자 양쪽에서 지금 미국 경기 자체를 견인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와 투자가 미국 경기를 견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9월 FOMC로 다시 돌아가서 이번 FOMC의 관전 포인트는 바로 스티븐 마이런이었던 것 같습니다. 합류를 하게 되었고요. 이번에 홀로 B컷 소수 의견을 냈고 앞으로도 B컷의 의견을 낼 것이다. 이렇게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죠. 실제로 연준이 올해 B컷을 단행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결론적으로 봐서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라고 좀 네. 보고 있습니다. 뭐 시장은 25bp, 25 두 차례 50bp 금리 인하를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마이런 이사가 연준의 뭐 이단자라고 할까, 열애자라고 할까, 좀 우리가 이제 뭐 영어로는 아웃라이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상당히 이제 특이한 어떤 지금 금리 전망 자체를 내놓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러한 분위기 자체가 연말로 갈수록 사실은 더 강화될 수도 있다. 그 얘기 자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내 입김 자체가 상당히 강화될 수 있는 분위기들. 그것이 이제 10월 고용 지표가 뭐 추가적으로 크게 개선이 안 되다든지 또 물가 지표 자체가 상당히 안정을 보인다라고 하면 마이런 이사를 중심으로 한 트럼프 대통령 측의 그 금리 인하 압박은 상당히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연말까지는 아마 그 신임 연준 총의장이 아마 선임이 될 것 같고요. 네네. 이제 그렇게 보면 파월 의장의 어떤 레임덕 현상 자체가 상당히 가속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분위기가 조금 집합된다라고 하면 12월 정도 가서는 오히려 미국이 50bp 금리 인하를 해도 사실은 뭐 시장이 크게 뭐랄까요? 뭐 당연한 듯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좀 조성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 5월이면 파월 의장의 임기가 끝나고 마이런의 소수 의견 그리고 계속되는 트럼프의 압박을 고려해 본다면 올해 안에 B컷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시장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 랠리를 펼쳤던 미증시 오히려 금리 결정 이후에 좀 조정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동성 확대에 따른 상승 동력이 충분하다라는 분석인데 앞으로의 미증시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예, 뭐 좀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상승 모멘텀의 가장 큰 기반은 아무래도 경기 자체가 뭐 우리가 뭐 경기 침체 우려를 뭐 계속 연초부터 얘기를 했지만 미국 경기는 여전히 견조하다. 또 이제 AI를 중심으로 한 미국 기업 주요 빅테크의 이익 사이클 자체는 상당히 견조하다라는 측면 자체가 아무래도 그 미국 주식시장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제 4분기 뭐 미국 경기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의 중요한 어떤 증시나 경기의 중요한 그 긍정적인 모멘텀 자체는 저는 3조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미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내릴 거고요. 달러는 여기서 뭐 크게 하락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한 약세, 그러니까 4년 내 어떤 최저치 흐름 자체는 계속 이어질 공산이 높은 상황에다가 유가마저도 최근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조금 뭐 갈팡질팡하긴 하지만 오펙의 증산으로 인해서 유가는 $60 초반대까지 사실은 떨어진 상황들입니다. 아마 뭐 $50대까지 진입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결국 이 3조 효과라는 부분 자체가 기업의 이익이라든지 또 유동성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주요국 증시의 어떤 추가 상승에 중요한 재료로 작용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미증시도 미증시지만 우리 시장 역시 미국의 금리 인하를 호재로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오늘까지 양대지수 좀 힘을 내주고 있는데요. 작년 9월 FOMC를 생각을 해보면 B컷이 단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증시 흐름은 좋았는데 우리 시장은 그렇게 좋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유동성 수혜를 왜 우리 시장은 받지 못했던 거고 이번에는 왜 다른 방향이 나온다고 보십니까? 예, 뭐 그동안 계속 지적된 부분들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네. 이제 국내 신정부의 정책 효과가 분명히 좀 작용을 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앞서 얘기했듯이 이 유동성 장세,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별다른 수혜를 얻지 못했지만 네. 올해 상당히 수혜를 얻고 있는 과정 속에 보게 되면 말씀드린 이제 3조 효과라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가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상당히 경기가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대외 여건 자체가 상당히 우호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고 또 한 가지 포인트로 짚는다라고 하면 중국 리스크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좀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증시가 사실은 다른 나라 증시와 이게 디커플링 됐던 원인 중에 하나 보면 이제 중국 경기 둔화 뭐 이러한 리스크 때문에 우리나라 경기라든지 시장이 잘 오르지 못했는데요. 최근에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중국 증시 흐름과 또 중국 경기 흐름과 우리나라 증시가 좀 차별화되는 모습이 사실은 좀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 원인을 좀 살펴보게 되면 네. 지금 반도체를 제외한 대중국 무역 수지 적자 폭이 그동안은 상당히 이제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에 보게 되면 사실은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국에 대한 악재가 국내 이제 무역 흐름에는 사실은 이제 좀 제한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 올해 수출을 보시더라도 사실은 그 좋은 업종 자체는 지금 반도체, 조선, 뭐 방산, 자동차 이 업종,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모멘텀이 있는 업종의 어떤 수출 증가율은 상당히 좀 좋은 상황들이고 반면에 이제 그 외의 어떤 모멘텀 자체는 상당히 조금 약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은 중국 모멘텀이 우리나라 증시나 경기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 영향력이 작아지고 오히려 이제 미국 경기 또 미국 정책과 관련된 이러한 업종의 모멘텀이 상당히 좀 강화됐다라는 것이 이전과는 달리 이번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주가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큰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 하나 덧붙인다면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우리나라가 3조 효과 플러스 반도체 가격이라든지 이러한 반도체 업황이 호황됐을 때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주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근데 오늘 뭐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 급등을 보시더라도 최근에 이제 반도체 경기에 대한 시각 자체가
상당히 호황 사이클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가 중에서 한국이 상당히 두드러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저희가 엿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아마 최근에 좀 강한 반등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거와는 다르게 중국 경기와 우리 시장이 좀 차별화가 되고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5%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소비라든지 투자 둔화에 대한 우려는 계속 커지고 있는데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중국 네. 지금 성장, 뭐 특히 이제 7, 8월 중국 뭐 소비, 투자, 생산 지표를 보게 되면 올해 중국 정부가 원하는 5% 성장률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역대 정부를 보더라도 뭐 특별한 사항이 없던,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라고 하면 정부의 목표치를 대부분 이제 맞춰왔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4분기 성장을 좀 높이기 위한 부양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제 경기 부양을 하려면 그럼 무슨 정책을 피워야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뭐 제일 생각할 수 있는 게 재정 부양 정책인데요. 근데 시기적으로 이거는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지금 4분기, 그러니까 10월, 11월, 11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재정 정책을 입안해서 시행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내년에 사실은 나타날 수 있어서 뭐 재정 정책을 시행하기는 어렵고 지금 남은 카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이제 통화 완화 정책, 그렇게 보면 추가 지준율이라든지 금리 인하 이러한 카드들이 결국은 단행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뭐 중국의 기준금리는 이제 동결은 되긴 했지만 4분기 쪽에 추가적인 어떤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둬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사실상 기준금리가 4개월째 동결이 되고 있고요. 추가적인 부양책은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외환시장과 관련해서 이슈가 됐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원했던 게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요구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대규모 투자가 단행이 된다면 외환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미국 측 요구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외환 시장 또 국내 자금 시장에 상당히 충격을 줄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외신 기자회견에서 만약 미국 측 요구안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우리가 금융위기 같은 사태를 맞을 것이다라고 이제 언급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지금 미국 측의 요구 자체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당초는 사실 이 대미 투자 패키지 3,500억 달러 투자에 있어서는 한 5% 정도 지분 투자, 나머지는 이제 대출 보증을 통해서 투자를 집행을 하려고 했지만 미국 측이 거의 대부분을 현금 투자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4,500억 달러 조금 넘는 외환 보유고의 상당액 자체가 유출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고요. 또 거기에 이러한 나머지 또 자금 조달,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해서 만약 국내에서 기체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금리 부담이라든지 또 원화에도 상당히 조금 뭐 환전 수요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약세 요인이 좀 발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1,390원대로 다시 이제 올라간 배경을 보게 되면 미 연준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약세가 되는 부분 자체는 이러한 한미 간의 투자 협상, 투자 패키지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자체가 상당 부분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향후의 협상 결과 자체가 뭐 완화 환율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에도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조정에 대한 리스크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통화사포가 없다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게 된다면 금융위기에 대한 위험성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었고요. 3,500억 달러라는 막대한 대규모 투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화정책으로 다시 돌아와서 미국은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요. 일본은행이죠. BOJ는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를 동결한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금리 동결 배경은 관세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일본 은행 입장에서 사실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다음 달 초죠. 이제 일본의 신임 총리 자체가 이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결정, 누가 또 될 건지라는 부분 자체도 일본 통화 정책 기조에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 은행 입장에서는 일단은 좀 동결을 하고 좀 상황을 좀 지켜보자라는 쪽의 어떤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 금요일 날 일본 은행의 금리 결정 내용을 보게 되면 다소 좀 매파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만장일치가 아닌 2명의 위원 자체가 금리 인상을 사실은 좀 주장을 했고 또
중요한 부분 자체는 일본은행이 그동안 매입을 해왔던 ETF를 이제 매각하기 시작을 했다. 매각할 거다라는 발표가 난 부분 자체는 일본은행이 점진적이지만 사실은 긴축적으로 좀 선회하고 있다라는 좀 신호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은행 같은 경우 지금 남은 두 차례, 그러니까 10월하고 지금 12월에 이제 일본은행의 금리 결정 회의가 있는데 아마 이 두 차례 회의 중에서 한 번 정도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 자체도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은행의 앞으로 통화 정책을 지켜보셔야겠지만 인상 가능성 역시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에 따라서 달러가 약세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달러 가치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달러 가치 정도 가치는 뭐 연말까지는 저는 좀 뭐 약보합 정도, 전 레벨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는 흐름을 사실은 좀 보일 거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말까지 뭐 두 차례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사실은 생각해 보면 달러가 약세가 되는 게 사실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더 타당한 전망일 텐데요. 제가 이제 달러의 어떤 약보합을 사실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일단 전 세계 중에서 주요국 중에서 경제 펀더멘탈 측면에서 가장 강한 국가는 역시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여전히 강하다라는 부분 자체가 아무래도 자금 흐름 면에 있어서 또 빅테크의 어떤 이익 실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글로벌 자금으로 하여금 미국으로 유입이 되는 어떤 효과를 사실 유발시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달러 낙폭을 사실은 제한하고 있는 것은 유럽 쪽,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우리가 프랑스라든지 영국과 같은 주요국의 재정 리스크 자체가 여전히 잠재 있다라는 네. 부분 자체는 파운드화 가치라든지 또는 유로화 가치 자체의 어떤 상승을 좀 제약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종합해 보면 뭐 연준이 빅컷을 단행하지 않는 이상 연말까지 달러화는 현 레벨에서 사실은 등락하는 좀 약보합 흐름으로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약보합 흐름으로 전망을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예, 원달러 환율은 현 레벨보다는 조금 낮아질 거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국내 경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회복 조짐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고 특히 국내 경상수지 같은 경우 예상외로 상당히 큰 폭의 흑자를 사실은 좀 기록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수급적으로 상당히 이제 양호한 수급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고 특히 9월 달 들어와서는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 폭도 상당히 이제 커진 것들은 아무래도 원화의 어떤 강세 압력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거로 좀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하나 이제 변수 자체가 한미 간의 이 투자 협정, 투자 패키지 협상이 타결되느냐라는 부분이 좀 변수일 거고 만약 타결이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 역시 좀 원화의 좀 강세 압력으로 좀 작용하면서 연말 원달러 환율을 한 1,350원에서 한 60원 정도 레벨 정도 수준까지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원달러 환율 1,350원에서 1,360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다. 달러 약세 전망에 따라서 달러 말고 다른 거 아무거나 사라 이런 조언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역시 뭐 에브리띵 랠리 가능성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자산 시장 배분 전략과 함께 투자 전략도 좀 세워주실까요? 예, 지금 뭐 분위기 자체는 아무래도 주식을 포함한 위험 자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좀 높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에브리띵 랠리 자체가 연말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식시장이 조금 이제 고점 논란이 분명히 있는 상황들이고 또 미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을 좀 저희가 감안한다라고 하면 연말로 갈수록 좀 그 국채, 채권 비중 자체를 조금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물론 이제 주식 비중을 확 줄이자라는 의미보다는 조금 이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있을 때는 주식 비중을 조금 점진적으로 줄이고 채권 비중을 누리는 뭐 이러한 전략이 조금은 연말까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식시장이 워낙 랠리를 이어왔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여전히 봐야 되겠지만 채권 비중도 늘려보자라는 투자 전략까지 첨언해 주셨습니다. 매크로인사이트 박상현 IM증권 리서치센터 전문위원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